그날 그는 일찍 집에 돌아왔고 그가 본 광경에 걸음을 멈췄다. 7살 쌍둥이 아들들이 웃고 있었다. 그것도 가사도우미 강은혜와 함께 정말로 웃고 있었다. 박준호는 아내가 죽은 후 11개월 동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집이 무덤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윤미선이 죽었을 때 그녀는 남편과 2 아들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가족을 남겼다. 준호는 일에 파묻혔다. 회사에 늦게까지 머물렀고 아들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 왔으며 깨기 전에 나갔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윤이와 도아를 볼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감당하기 너무 컸다. 쌍둥이들은 그들의 슬픔을 다르게 표현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을 멈췄고 제대로 먹는 것을 멈췄고 아이답게 구는 것을 멈췄다. 대신 그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바닥에 페인트를 쏟고 가구를 난도질했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8명의 아이 돌보미가 그 집을 거쳐갔다. 경험과 학위와 계획을 가진 8명의 여성들이었다. 모두 떠났는데 일부는 그만두었고 일부는 아들들에게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준호가 해고했다. 한 명은 47분 동안 버텼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들을 악마 들렸다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악마 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때 강은혜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청소하고 약간의 요리를 하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첫날 아침, 그녀는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온 사방에 시리얼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페인트가 있었다. 아이들은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를 시험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가 소리를 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난장판을 쳐다보고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조용하고 침착하게 너희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치워야지.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다. 소리 지름도 없고 위협도 없고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었다. 그저 현재만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치웠고 은혜는 그들 위가 아닌 그들 옆에서 함께 청소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혜는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슬퍼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타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이 화내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침묵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으며 판단 없이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가 달라졌다. 도아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부탁하지 않아도 숙제를 했다. 그들은 물건을 부수는 것을 멈추고 만드는 것을 시작했으며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그들이 엄마의 옷장에 들어가 그녀의 옷에 파묻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꾸짖지 않았고 깨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베개와 담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잠들 때까지 문 밖에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다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그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애도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요일 오후가 왔다. 준호의 회의가 취소되었다. 그는 일찍 집으로 차를 몰았고
평소처럼 침묵이나 비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다. 은혜는 무릎을 꿇고 페인트로 뒤덮인 채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도윤이는 그녀 옆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도아가 웃고 있었다. 실제로 웃고 있었다. 그들은 난장판을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난장판으로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준호의 목이 조여왔고 눈이 따가웠다. 이것은 그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아이 돌보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집 문간에 서 있던 박준호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든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아들들을 통제할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신은 그들을 치유할 사람을 보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당신이 요청한 사람을 항상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사람, 당신의 고통 속에 당신과 함께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사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녀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니고 온 것이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근혜는 아침 7시에 박준호의 집에 도착했다. 큰 집, 조용한 거리, 사람들이 잔디밭을 완벽하게 가꾸고 그들의 문제를 숨기는 종류의 동네, 서울 주변의 고급 빌라 또는 단독주택 지역 같았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가방을 꺼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단지 청소와 요리. 복잡할 것 없는 일. 그녀는 틀렸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라고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다. 붉은 페인트, 푸른 페인트, 녹색 페인트가 억센 줄무늬로 단단한 나무 바닥 전체에 칠해져 있었다. 시리얼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걸을 때 시리얼 조각들이 신발 밑에서 으스러졌다. 소파 쿠션들이 벗겨져서 벽처럼 쌓여 있었다. 장난감 군인들이 영역을 방어하는 것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은혜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의였다. 그녀는 숨소리를 들었고 올려다보았다. 두 소년이 주방 아일랜드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날카로웠고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은혜는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 소년들은 나쁘게 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굴고 있었다. 누군가 머물러 줄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소란스럽게. 은혜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난장판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유리 조각이 그녀의 발밑에서 밟혔다. 페인트가 그녀의 신발에 묻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거 대단하네요. 그녀는 차분하게 목소리에 분노 없이 말했다. 4분 차이로 형인 도윤이가 먼저 일어섰다.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는 도전하듯이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꽤 오래 걸렸겠네요. 도아는 낮은 자세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이가 인상을 썼다.
소리 질러야죠. 왜? 왜냐하면요. 그는 바닥을 가리켰다. 이것 좀 봐요. 은혜는 바라보았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난장판이네요. 난장판은 치워야죠. 그게 이치예요.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종이 타월과 쓰레기 봉투를 찾아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종이 타월을 건넸다.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치워줘야지. 내가 도울게.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빠한테 전화 안 할 거예요? 네 아빠는 일하고 있고 네가 화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다. 이건 네가 얼마나 화났는지 보여줄 뿐이야. 도윤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도화가 천천히 일어섰고 걸어와서 말없이 은혜에게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 시리얼을 줍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동생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종이 타월로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다. 은혜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창문 근처에 파란 페인트 부분을 닦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은혜는 나지막이 콧노래를 불렀다. 할머니가 부르시던 어떤 오래된 노래. 특별할 것 없는 단지 침묵을 채우는 소리였다. 20분이 흘렀다. 바닥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뒤로 앉아 은혜를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네요. 은혜는 계속 닦았다. 어떻게 다른데? 그들은 모두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떠났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잖아. 도하는 형을 곁눈질로 쳐다보더니 은혜를 쳐다보고 다시 바닥을 쳐다보았다. 이상해. 그는 속삭였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는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했다. 은혜는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진행 상황을 보았다. 더 나아졌네.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나아졌어. 너희들 배고프니? 소년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계란 싫어요. 도윤이가 재빨리 말했다. 은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행이네. 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 토스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빵과 버터를 찾아 요리를 시작했다. 뒤에서 그녀는 소년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녀와 함께 방에 머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혜가 아래층에서 토스트를 만들고 있는 동안 박준호는 시내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8통 부재 중이었다. 그는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래도 전화를 걸었다. 박준호 씨, 저희는 더 이상 옵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이 자리를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님들은 꽤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다고요? 그것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이었다. 준호는 작별 인사 없이 전화를 끊었다. 8명의 아이 돌봄이 8명의 여성 모두 떠났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서 스이얼러를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아이 돌봄이 50대 여성 30년 경력에 3일 동안 버텼다. 도윤이가 주방 가위로 그녀의 핸드백 끈을 잘랐다. 그녀는 직장에 있는 준호에게 전화했고 목소리가 떨리며 그 아이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아이 돌봄이 더 젊고 인내심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보상표, 결과,
책에서 배운 부드러운 육아 기술. 도하는 그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4일 동안 단 한마디도.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사직서를 남겼다. 3번째, 4번째, 5번째. 한 명은 자신의 햄스터가 환기구로 풀려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꺼내는데 이틀이 걸렸다. 한 명은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머리에 페인트를 쏟았다. 한 명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아이들이 폭력의 징후를 보인다고 말했다. 폭력. 준호는 웃거나 울고 싶었다. 그의 아이들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7살이었고 그들의 엄마는 죽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심지어 그 자신도. 7번째 아이 돌보미는 그냥 사라졌다. 점심 먹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마지막 급여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8번째 아이 돌봄이 47분 동안 버텼던. 그녀는 쌍둥이가 악마 들렸다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악마 들렸다. 준호는 자신에게 위스키를 따랐다. 아침 10시였고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보았다. 미선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양쪽에 아들들이 있고 발에는 모래가 묻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었다. 그것은 2번의 여름 전이었다. 그들은 해안으로 운전해 가서 모래성을 쌓고 저녁 식사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다. 도윤이는 미선이가 한 말에 너무 크게 웃어서 코로 우유가 나왔었다. 도하는 매일 밤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었다. 준호는 아들들이 그렇게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이 분노 없이 자신을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들의 간수 대신 그들의 아버지처럼 느껴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른 에이전시, 가사도우미 에이전시였다. 박준호 씨, 저희가 내일 한 분을 보낼게요. 강은혜 씨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준호는 거의 듣지 못했다. 좋아요, 뭐든.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 나타날 그 여자가 그의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거기에 온 것이었다. 그는 위스키를 다 마시고 또 따랐다. 아래층 집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낯선 사람과 함께 토스트를 먹고 있었고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음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아직 몰랐다. 며칠 동안은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해 뜨기 전에 도착했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녀는 준호가 매트 밑에 남겨둔 열쇠로 스스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들들이 이미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잠옷을 입고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음식이 없었다. 주변에 어른도 없었다. 그저 크고 텅 빈 주방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2개의 작은 몸뚱이만이 있었다. 은혜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너희 둘 일찍 일어났네. 도윤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는 벌써 나갔어요.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라졌다. 은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냉장고로 걸어가 열고 계란, 버터, 빵을 찾았다. 그녀는 요리를 시작했다. 소년들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저 간단한 아침 식사, 스크램블 에그, 버터 바른 토스트, 작은 잔에 담긴 오렌지 주스, 간단하고 따뜻하게.
그녀는 그들 앞에 접시를 놓고 자신의 접시를 들고 맞은편 식탁에 앉았다. 도윤이는 즉시 자신의 접시를 밀어냈다. 나는 계란 안 먹어요. 괜찮아. 하지만 뭐라도 먹어야지.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한 입 먹고 천천히 씹었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다. 도아가 포크를 들고 계란을 찔러보더니 아주 작게 한 입 먹었다. 도윤이는 동생을 배신자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1분 후 도윤이는 자신의 접시를 다시 당겨 먹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혜는 커피잔 뒤로 미소를 숨겼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주방 청소를 시작했다. 소년들은 머물렀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TV를 보러 가지도 방에 숨지도 않았다. 그들은 머물렀다. 그리고 도윤이가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은혜를 똑바로 보더니 식탁에서 그것을 쳐서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깨졌다. 주스가 작은 홍수처럼 바닥에 퍼졌다. 그는 턱을 치켜든 채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것이 시험이었다. 진짜 시험. 은혜는 난장판을 쳐다보았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유리잔은 가끔 깨져. 수건은 저 서랍에 있어. 그녀는 가리키고 나서 다시 카운터를 닦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화 안 났어요? 뭐에 화를 내? 주스는 엎질러지는 거야. 네가 치우고 삶은 계속되는 거지. 그녀는 화나지도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침착했다. 도윤이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서랍으로 걸어가 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고 주스를 닦기 시작했다. 도아는 요청받지 않고 다른 수건을 잡았고 형이 유리 조각을 줍는 것을 도왔다. 은혜는 눈꼬리로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끝냈을 때 그녀는 도윤이에게 아주 작은 파편들을 쓸기 위한 작은 빗자루를 건넸다. 어제는 페인트였는데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주스네. 이건 발전이야. 도윤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깜빡였다. 혼란. 어쩌면 호기심. 그는 부서지지 않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늦게 은혜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소파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진이었다. 구겨져 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미선, 아름다운, 웃고 있는 쌍둥이가 그녀의 양쪽에 있는 어떤 해변에서 모두 행복하고 모두 온전했다. 은혜는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주름을 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제자리에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청소했다. 그날 밤 은혜가 떠난 후 준호는 집에 돌아와 아들들이 이미 잠자리에 든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누가 그것을 놓았는지 몰랐지만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침실에서 도윤이는 어둠 속에서 동생에게 속삭였다. 아직도 여기 있네. 도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도 올까? 침묵. 그러더니 도하가 속삭였다. 그러면 좋겠다. 두 사람 모두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었다. 은혜는 셋째 날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거나 가끔 도윤이에게 한두 마디 속삭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도윤이는 그들 둘을 위해 말했고 도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질문에 답했고
그의 문장을 끝내주었고 그의 목소리가 되었다. 하지만 은혜는 더 자세히 지켜보았고 다른 것을 보았다. 도화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 구석에서 조용히. 그날 오후 그녀는 그를 침실에서 발견했다. 바닥에 앉아 스케치북이 열려 있고 연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은혜는 문간에 잠시 서서 그저 지켜보았다. 그의 그림은 행복하지 않았다. 먹구름, 텅 빈 집들, 언덕 위, 멀리 서 있는 얼굴 없는 여자, 잎이 없는 나무들, 연필로 종이에 옮겨진 슬픔. 은혜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 않게 그저 존재하며. 도화는 힐끗 올려다보았고 그녀를 보고 긴장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연필을 찾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끔찍한 그림. 거대한 머리를 가진 막대기 인형. 위에 삼각형이 있는 상자처럼 보이는 집. 웃는 얼굴을 가진 태양, 유치원 수준. 그녀는 그래도 계속 그렸다. 도화는 눈꼬리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몇 분 후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의 입꼬리가 움직였고 거의 미소였다. 은혜가 자신의 그림을 들어 올렸다. 어때? 도화는 그것을 보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했다. 끔찍해요. 은혜는 웃었다. 알아. 나 이거 정말 못해. 아마 네가 내게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화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종이를 가져갔다. 그는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한 다음 자신의 연필을 들고 그녀의 비율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더 작게, 몸을 더 길게 만들고 손 대신 실제 손가락을 추가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르쳤다. 은혜는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그들은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시도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며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다. 도윤이가 나중에 그들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올려다보았다. 못생긴 그림 그리기. 내 동생이 내가 덜 못생기게 그리도록 도와주고 있어.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질투. 빠르고 날카롭게. 하지만 은혜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종이를 잡고 도화 옆에 빈 공간으로 밀어 넣었다. 자리 있어. 도윤이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마치 그것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그는 앉았고 연필을 잡았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어느 시점에서 도화가 새 페이지를 시작했다. 그는 3명의 막대기 인형을 그렸다. 작은 인형들, 바닥에 페인트를 닦고 있는, 손에는 노란 장갑을 끼고 있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은혜 쪽으로 그것을 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연구했고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우리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첫날부터.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그녀가 거의 놓칠 뻔할 정도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줌마는 머물렀어요. 은혜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응, 안 그랬지. 도화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정말로요? 왜? 은혜는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니까. 도윤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동생을 보더니 은혜를 보았다. 방은 무거워졌고
그들 중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찼다. 그러더니 도윤이가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을 했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지만, 응, 내가 여기 있을게. 도윤이는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붙잡고 거짓말을 찾았다. 그는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은혜가 떠난 후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깨어 있었다. 내일 그녀를 다시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떠났기 때문이다. 항상. 그리고 그는 그녀도 그럴지 알아야 했다. 거의 밤 11시였을 때 은혜는 그것을 들었다. 그녀는 세탁을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머물렀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다. 집은 조용하고 무겁게 앉아 있었다. 슬픔이 벽 안에 살 때 집이 그러하듯이 은혜는 도화의 작은 셔츠 중 하나를 개고 있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빠르고 가볍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리. 그녀는 셔츠를 내려놓고 들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다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두 쌍이었다. 은혜는 수건에 손을 닦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누구라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복도는 그녀 앞에서 어둡게 뻗어 있었다. 하나의 문을 제외하고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안방. 은혜는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그 문을 수십 번 지나쳤었다. 집 안에 모두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항상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너머에 아주 작은 어둠의 틈. 은혜는 그것을 향해 움직였고 그녀의 발은 카펫 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안에서 숨소리를 들었다. 부드럽고 불안정한. 그녀의 손이 문에 닿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밀었다. 침실은 타임캡슐처럼 그녀 앞에 열렸다. 여전히 같은 이불로 덮인 침대. 베개는 정돈되어 있었고 커튼은 닫혀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물잔이 있었다.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모든 것이 미선이 11개월 전에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방은 퀴퀴하고 사용되지 않았으며 잊혀진 냄새가 났다. 하지만 숨소리는 침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옷장 안에서 오고 있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방을 가로질렀다. 각 걸음은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무겁게 느껴졌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도윤이와 도하, 둘 다 폭풍우를 피해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옷걸이에서 내려와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어머니의 옷들이 있었다. 드레스, 스웨터, 블라우스, 도화의 어깨에 감긴 파란색 스카프, 도윤이의 손에 꽉 쥐어진 카디건. 그들은 울고 있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천의 얼굴을 파묻고 깊이 숨을 쉬며 눈을 감고 그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은혜의 가슴이 너무 세게 조여와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향수가 사라지기 전에, 로션 향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기억이 되기 전에. 은혜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 아이들, 이 작고 상처 입은 소년들이 한밤중에 여기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슬픔을 이해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었다. 그녀는 소독약과 상실의 냄새가 나는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떠난 누군가와 한 번 더 순간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섰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가 베개 2개와 부드러운 담요를 찾아서 다시 올라왔다. 소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의 옷에 파묻혀 숨을 쉬고 있었다. 은혜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베개를 그들의 머리 옆에 놓았고 소중한 것을 다루는 사람의 부드러움으로 담요를 그들 위에 덮었다. 도윤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그녀를 보았고 그의 온몸이 굳어졌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의 눈이 말했다. 잔소리, 처벌, 이건 건강하지 않은 연설이군. 은혜는 그저 옷장 밖의 바닥에 앉았고 등을 벽에 기댔다. 가깝지만 침범하지 않았다. 도윤이는 그녀를 노려보았고 얼굴 전체에 혼란이 가득했다. 그러더니 그의 턱이 떨렸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는 속삭였다. 엄마 냄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은혜의 심장이 조용히 산산조각 났다. 무슨 냄새가 났니? 도화가 먼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라벤더와 바닐라. 도윤이가 덧붙였다. 엄마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던 로션. 그 핑크색 병.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기억하기 좋은 것들이야. 계속 기억해. 그녀는 그들에게 잊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헛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존재하며 침착하게. 도화가 다시 속삭였다. 아빠는 여기 안 와. 아마 지금은 너무 아파서 그러실 거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도 아파요. 알아, 얘야. 나도 알아. 그녀는 그들이 잠들 때까지 머물렀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옷에 파묻혀 마침내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들을 옮기지 않았다. 준호가 자정 넘어 집에 왔을 때 은혜는 문 앞에서 그를 만났다. 아이들이 엄마 옷장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 밤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은 상처받고 날 것 그대로 드러났지만 위층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훈련과 학위를 가진 사람, 상처 입은 아이들을 고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아동행동 전문가 김세영 박사를 고용했다. 15년 경력,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는 이력서. 그녀는 월요일에 가죽 서류 가방, 클립보드, 색깔별로 분류된 스케줄표를 가지고 도착했다. 은혜가 주방에 있을 때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그 여자의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감 있고 날카로운 소리. 아이들의 전체 이력이 필요해요. 김 박사는 거실에서 준호에게 말했다. 모든 사건, 모든 폭발, 모든 짜증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속이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카운터를 계속 닦았지만 들었다. 구조, 김 박사가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명확한 경계, 예측 가능한 루틴, 측정 가능한 결과. 그녀는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들리게 했다. 아이들은 그날 오후에 그녀를 만났다. 도윤이는 즉시 그녀를 평가했다. 그의 눈은 공허해졌다. 그 익숙한 벽이 제자리에 다시 미끄러져 들어왔다. 도화는 형 뒤로 움츠러들었다. 우리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할 거예요. 김 박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그저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허락 없이 미술용품 사용 금지,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 금지,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도윤이의 턱이 굳어졌다. 도안은 자기 자신 속으로 사라졌다. 은혜는 문간에서 지켜보았다. 그녀 안의 모든 것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웃음이 멈췄다. 그림 그리기가 멈췄다. 은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의 순간들이 빗속의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모든 것을 추적했다. 모든 행동, 모든 반응, 좋은 행동에는 별, 나쁜 행동에는 벌점. 보상과 처벌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녀는 슬픔을 보지 못했고 오직 증상만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이 왔다. 도윤이는 앞에 숙제를 펼쳐놓고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20분 동안 그것과 싸우고 있었다. 연필은 톡톡 두드려주고 다리는 흔들리고 턱은 꽉 다물려 있었다. 은혜는 근처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다. 서성이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그녀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같은 문제를 3번 지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무언가가 달라졌다. 도윤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연필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했다. 그는 한 문제를 끝냈고 그 다음 문제를 끝냈고 그 다음 문제를 끝냈다. 그의 어깨가 이완되었다. 그의 얼굴의 긴장이 풀렸다. 그는 전체 페이지를 끝냈다. 모든 문제를. 그가 연필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은혜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자부심. 쿠키 하나 먹어도 돼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딱 하나만요? 으태 은혜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이 소년, 이 화나고 상처 입은 소년이 방금 몇 달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가 통에서 쿠키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그것을 감싸는 순간 주방문이 활짝 열렸다. 김 박사가 얼굴이 굳은 채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몸을 곧게 폈다. 숙제를 다 했어요. 전부 다. 제가 쿠키를 줬어요. 제가 오늘 그에게 단 음식은 주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윤이는 쿠키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고 눈은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동안 하지 않은 일을 방금 해냈어요. 그것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 박사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것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하지.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숙제를 끝내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결과 벌점료를 얻었어요. 당신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어요. 도윤이는 그곳에 서 있었고 작게 자신을 두고 싸우는 두 어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은혜는 학위와 클립보드,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맹목성을 가진 이 여자를 보았다. 당신은 그들을 통제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그들을 볼 수 없어요. 김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가사 도우미예요. 당신은 바닥을 닦는다고요. 아동 심리학을 이해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공중에 매달렸다. 차갑고 경멸하는 말. 은혜는 그것들이 와서 꽂히는 것을 느꼈다. 따끔거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도윤이의 눈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굴복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저는 이 소년이 방금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6시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를 벌하고 싶어 하죠. 김 박사가 도윤이에게 돌아섰다. 쿠키를 다시 놓으렴. 도윤이는 은혜를 보고 김 박사를 보고 쿠키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식탁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주방을 걸어 나갔다. 그가 남긴 침묵은 장례식 같았다. 그날 밤 김 박사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아니면 가사 도우미예요. 저는 이렇게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묶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신뢰하는 전문가, 아니면 그의 아들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여자. 김 박사는 다음 날 아침에 그만두었다. 그녀는 준호가 결정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주방 카운터에 쪽지를 남기고 아무도 깨기 전에 사라졌다. 은혜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쪽지를 발견했다. 이 아이들은 제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기능장애입니다. 즉각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권장합니다. 그녀의 모든 자격증명이 서명되어 있었다. 은혜는 그것을 2번 읽고 접어서 준호가 찾을 곳에 두었다. 아이들은 1시간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주방을 둘러보았고 은혜를 보았고 김 박사가 보통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던 빈 공간을 보았다. 도윤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갔어요. 응. 그의 온몸이 축 늘어졌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뒤섞였다. 나 때문이죠. 쿠키 때문에.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얘야. 그녀가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도하는 형 가까이에 서서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아줌마도 떠날 거예요? 그 질문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은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걸어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나는 여기 있어. 그게 중요해. 도윤이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걸어가 앉았다. 도하가 뒤따랐다. 은혜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계란과 토스트, 평소와 똑같이. 그들은 침묵 속에서 먹었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했을 뿐이다. 준호는 그날 저녁에 쪽지를 발견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그것을 3번 읽었다. 각 단어가 비난처럼 느껴졌다. 기능장애, 범위를 넘어섬, 정신과적 개입. 그의 아들들은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이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너무 망가졌고 너무 상처 입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를 따르고 또 따랐다. 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다른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더 나은 자격증명,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다른 전문가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휴대폰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주를 생각했다. 침묵 속에 집에 온 것, 벽난로 선반에서 그 사진을 발견한 것, 그가 차마 볼 수 없었던 사진. 하지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놓아두었다. 그는 쌍둥이가 미선이의 옷장에서 자고 있던 것을 생각했다. 은혜가 그들이 머물도록 내버려둔 방법을, 그가 너무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녀가 이해했던 방법을. 그의 아들들은 망가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익사하고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고치려고 너무 바빠서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위스키가 그의 목을 태웠다. 아래층에서 그는 주방에 있는 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목소리, 낮고 차분하게. 그가 아들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고 그의 사무실 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오랫동안 손잡이에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그것을 열었다. 복도가 그의 앞에 뻗어 있었다. 끝에는 주방. 빛이 새어나오고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1. 그는 멈추고 주방 쪽을 보고 휴대폰을 보았다. 익숙한 끌어당김, 쉬운 도피. 그는 대답했다. 박준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물러났다. 문이 딸깍 닫혔다. 복도 아래 주방에서 도윤이는 접시에서 올려다보았다. 아빠였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는 발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음식으로 돌아갔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벽은 세워졌다. 하지만 그날 밤 침실에서 도윤이는 도하에게 속삭였다. 내일 우리 뭔가 할 거야. 아주 큰 거. 도하가 그를 보았다. 그 여자 박사 아줌마가 떠났을 때도 그녀는 머물렀지만 아빠는 내려오지 않았어. 도하는 이해했다. 뭘 할 건데? 도윤이의 눈이 굳어졌다.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진심인지 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 건지. 궁극적인 시험. 은혜가 다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 소년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도윤이가 차고로 앞장섰다. 도하가 바짝 뒤따랐다. 둘 다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래된 상자와 먼지 덮인 도구들 뒤편 구석에서 그들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엄마가 손님방을 다시 칠했을 때 남은 페인트통.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도윤이가 2개를 잡았다. 도하가 하나를 잡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안으로 날랐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거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깨끗한 바닥, 값비싼 가구.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신경 쓰는 것이었다. 도윤이가 첫 번째 캔을 톡 열었다. 빨간 페인트가 안에서 빛났다. 그는 동생을 보았다. 준비됐어? 도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는 캔을 기울였다. 붉은 페인트가 피처럼 쏟아져 나와 단단한 나무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도하는 노란색을 열었고 난장판에 추가했다. 파란색이 뒤따랐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다. 바닥이 상처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부었다. 그러더니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이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시험. 아무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무도 이것 후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은혜는 소리 지를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녀는 그만둘 것이다. 모든 사람은 무너진다. 결국 그들은 주방에서 오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고 더 가까워졌다. 도윤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은혜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눈이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였고 파괴를 받아들였다.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번지고 파란색이 둘 다를 통해 소용돌이 쳤다. 혼돈의 걸작. 소년들은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분노, 눈물, 포기를 기다렸다.
은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고 걸어 나갔다. 도윤이의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이었다. 그녀가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해냈다. 하지만 그러더니 그들은 그녀의 발소리가 돌아오는 것을 들었다. 은혜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새쌍에 밝은 노란색 고무장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쌍을 도윤이에게 던졌고 한 쌍을 도아에게 던졌고 하나는 자신이 가졌다. 그러더니 그녀는 페인트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고 그녀의 신발은 난장판에서 철벅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모든 색깔의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청소한 가장 큰 난장판이 되거나 우리가 만든 가장 큰 예술 프로젝트가 될 거야. 너희 선택이야. 도윤이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내 말 들었지. 이걸 문질러서 닦아내면 그건 그냥 파괴일 뿐이야.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청소할 수도 있어. 그녀는 장갑을 끼고 스펀지를 잡고 페인트에 소용돌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예정이 아니었다. 은혜가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올 거야. 아니면 그냥 지켜볼 거야. 도하가 먼저 움직였고 페인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장갑을 끼고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도윤이는 망설였고 그의 온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다. 그러더니 그는 뒤따랐다. 세 사람은 페인트 속에 무릎을 꿇고 패턴, 소용돌이, 별, 손자국을 만들었다. 도윤이는 스펀지를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었다. 이거 공룡이에요. 은혜가 웃었다. 나는 공룡 만드는 법 모르겠는데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그는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아가 형의 기술을 고치기 위해 몸을 숙였고 꼬리를 더 길게, 머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파괴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창조하고 있었다. 은혜의 앞치마는 빨갛고 파랗게 변했다. 페인트가 그녀의 팔과 얼굴에 튀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도윤이가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그 소리는 그 자신도 놀라게 했다. 도아가 미소 지었다. 11개월 전에 사라졌던 그 진짜 미소. 그들은 함께 일했다. 페인트로 뒤덮인 세 사람이 완전한 혼돈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아무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무도 준호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가 일찍 집에 왔다는 것을 몰랐다. 또는 그가 목격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준호는 복도에 서서 얼어붙었다. 그의 서류 가방은 그의 손에 매달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다. 그는 오후 회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일찍 집에 왔었다. 그는 침묵이나 비명, 그의 망가진 가정의 평소 소리를 예상했었다. 대신 그는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의 아들들의 웃음소리였다. 그는 거실 쪽으로 걸어갔고 문간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의 숨이 멎었다. 은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다. 빨간색은 그녀의 앞치마에, 파란색은 그녀의 팔에, 노란색은 그녀의 뺨에 줄무늬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묶음에서 풀려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그의 아들들이 있었다. 도윤이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고 있었다. 실제로 웃고 있었다. 준호가 거의 1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깊은 배꼽 웃음. 그리고 도하, 조용한 도하.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다. 형에게 공룡의 꼬리를 더 길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말하고 있었다.
준호는 문틀을 움켜쥐었다. 그의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를 더 크게 만들어 도화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은혜가 웃었다. 노력하고 있어. 내가 이거 정말 못해. 자, 도화가 그녀의 스펀지를 잡고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인내심 있고 온화하게. 도윤이가 그녀의 어깨를 쳤다. 아줌마 정말 그림 못 그리네요. 은혜가 그를 다시 쳤다. 그래서 너희 둘이 나를 가르쳐 줘야지. 그들은 그들의 창조물로 돌아갔다. 혼돈 속에 무릎 꿇은 서부르 꿇은 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준호의 눈이 따가웠다. 이것은 그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섰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마법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윤이가 은혜를 올려다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을 거죠?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렸다. 은혜는 멈추고 스펀지를 내려놓고 그들 자신의 고통, 그들 자신의 상실을 담고 있는 눈으로 두 소년 모두를 바라보았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아.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도화가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자연스럽게 신뢰하며.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공룡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2달 동안 아들들을 통제하고 고치고 다시 정상으로 만들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고쳐질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난장판 속에 앉아 나는 어디 가지 않아 라고 말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은혜 기레이스가 필요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씻고 잠자리에 든 후 바닥이 깨끗해지고 페인트가 사라진 후 준호는 주방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접시를 닦고 있었고 그녀의 팔꿈치에는 여전히 노란 페인트가 있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혜가 굳어지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저는 그들을 관리할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 준호가 거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가 긴장을 풀었다. 그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박준호 씨. 그들은 상처 입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저 그것을 말하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에요. 침묵이 그들 사이에 길게 이어졌다. 저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아이 돌봄이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급여를 3배로 올려서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3배가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머물러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꿀꺽 삼켰다. 고마워요. 그는 속삭였다. 다른 모두가 떠났을 때 머물러 줘서. 은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머물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도윤이와 도하가 문간에 나타났다. 은혜 아줌마가 문제에 처했어요? 도윤이가 걱정하며 물었다. 준호는 그의 아들들을 보았다. 정말로 그들을 보았다. 아니, 그녀는 영구적으로 머무를 거야. 두 소년 모두 숨을 내쉬었고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넘쳐 흘렀다. 도하가 속삭였다. 약속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아들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약속한다. 도윤이의 입술이 떨렸고 그러더니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도화가 뒤따랐다. 준호는 그들을 꽉 안았고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은혜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려고. 하지만 도윤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도 이 일부예요. 그녀는 멈췄다.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러요. 은혜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4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